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30대 여성입니다. 첫 아이를 대학 재학 중에 낳아 무척 젊은 엄마에 속하죠. 그렇게 이른 결혼을 하고 유부녀가 될 만큼 저와 남편은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첫애를 낳을 때 남편은 군대에 있었어요. 남편이 입대하기 전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는 한결같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때의 절망과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극복의 과정을 공유해보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작게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니까요. 힘겹게 꺼내는 이야기니만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난 같은 과 동기랍니다. 동갑내기의 성격도 다른데 인연을 찰떡처럼 붙어 다녀도 싸우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신기해했어요. 조용하고 소심한 남편과 다르게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약속도 많았고 주변에서 저를 찾는 일도 많았네요. 생각해보면 약속 많은 여자친구를 달갑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희 사이가 좋았던 건 저보다 남편의 노력이었습니다. 제가 변덕을 부려도 다 맞춰주고 늘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며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은 갓 20이 넘은 자식들의 결혼 선언에 기겁하셨어요. 그러면서 속도 위반을 한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혼전순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었네요. 저희는 그저 서로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 확신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들이 결혼은 말고 약혼을 해주자고 설득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결국 평소 서로를 아끼고 한결같던 모습을 예쁘게 보셨던 양가 어른들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남편은 입대했고 저의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사실 말이 기다림이지 제 성격상 남편만 바라보며 살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았죠. 나중에 남편한테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 군대 갔다고 네가 눈물 흘리며 구들장 지고 있을 애가 아닌 걸 알아서 그랬지. 넌 울면서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려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 뭐야, 그럼 결국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네? 너를 못 믿은 게 아니라 남자들을 못 믿은 거지. 내 눈에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딴 남자들 보기에도 분명 그럴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제가 가장 예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임신해서 체중이 10kg나 늘었어도 그랬고 라면 먹고 잠이 들어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부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며 주말 부부가 된 거죠. 저희는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서울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 갑자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져 전학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장은 급한 남편만 작은 원룸을 얻어 먼저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저는 천천히 따라가기로 했죠.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심한 남편이 새 직장에 적응하며 외로움까지 느껴 힘들어했거든요. 물론 남편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티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만날 때마다 얼굴이 거칠해지고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결국 이상함을 눈치챈 제가 끈질기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일이 바빠 그런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원룸을 청소해주던 제가 처음 보는 약봉지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다그치며 물으니 시침이 떼던 남편이 결국 한숨을 쉬며 실토하더군요. 여보, 사실 나 정신과에 다녀. 회사에서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다른 병이 생긴 줄 알았는데 정신과에 가보라고 하더라. 고망장애래. 뭐? 고망장애? 자기가 왜 그런 병에 걸려?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은 힘든데 누구 하나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왜 여태 그런 말을 안 했어? 힘들어서 병까지 걸릴 정도인데 왜 괜찮다고만 한 거야?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쉬운 줄 알아? 가장이 처자식한테 못난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냐고.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힘들면 말했어야지. 슬픔도 기쁨도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 당신은 나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결혼했니? 너도 애 키우면 회사 다니기 힘든데 나까지 보탤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가 이 지경인데 지금 회사가 문제야? 그러지 말고 정 힘들면 회사를 관두는 게 어때? 일자리는 다시 알아보자, 응? 안 돼. 내가 왜 무리해서 이직했는지 잊었어? 애도 커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지방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배우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 나도 30대야. 이제 취업이 쉬울 나이가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쳐?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그럼 약까지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적응되면 나아질 거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뿐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말도 안 돼. 적응하기 전에 사람 다 망가지겠어. 알고 보니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서 텃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긴 가족적인 중소기업과 치열한 대기업은 분위기도 달랐겠죠. 거기다 남편이 지방대 출신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변죽 좋게 다가가 사람들과 어울릴 성격도 못 되는 남편인지라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전학시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네요. 자기가 더 버텨보겠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나랑 준이가 같이 있어줄게. 회사에서는 외로울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올라오면 어떡해. 집이라도 알아보고 올라왔어야지. 이 좁은 집에서 애랑 셋이 어떻게 살려고. 괜찮아.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단칸방에서 복잡거리고 살아보겠어? 놀러 온 것 같고 좋은데? 집은 우선 나 취직하고 나서 알아볼게. 좀 기다려. 당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일도 적성에 맞아서 좋다며. 그런 회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둬?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한 거야. 알아? 나한테 자기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일이야 어디서든 다시 구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가족이 생이매라고 살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리고 준이도 서울 간다니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회사에만 신경 써. 제가 모르면 몰라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계속 혼자 지내게 놔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시작된 서울 생활이지만 불편함보다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이가 매일 아빠를 볼 수 있어 좋았고 남편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안심됐어요. 그래서 역시 가족은 매 순간 함께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게다가 그맘때 회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남편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맞는 동료를 만나게 됐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말도 잘 통하는지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죠. 그 동료는 회사 생활을 어려워하는 남편의 적응을 도와주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도 되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네요. 거기다 그 동료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죠. 평소에 남편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쉽게 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그런 남편이 중마부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동료에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동료의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친정오빠가 리조트 사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신축한 콘도를 빌릴 수가 있다나 봐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라던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는 거 어떠세요? 수영장도 있어서 아마 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소외됐던 제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어머, 그래요? 안 그래도 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은미씨,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가평이라 그리 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태 입덧하느라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 중기 넘어서 안정도 되고 입덧도 없어졌어요. 배 많이 나오면 움직이기도 힘들다던데 언제 가보겠어요. 그렇긴 해요. 만삭 때는 몸만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애 태어나면 돌까지는 꼼짝없이 붙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언니는 입덧 없어요? 둘째라 그런지 확실히 여유 있어 보이네요. 부러워요. 난 원래 중2 때도 입덧은 없었어요. 아예 먹덧을 해서 살이 10kg도 넘게 쪘다니까요. 이제 3개월 들어가는데 지금도 아무렇지 않은 걸 보면 이 녀석도 잘 지나가려나 봐요. 사실 저와 동료의 아내는 같은 시기에 임신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만에 둘째를 가졌고 동료의 아내는 첫 아이였죠. 일찍 결혼한 저와는 달리 두 사람은 아직 신혼이었거든요. 동료의 아내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임신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저와 그 아내도 더욱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두 가족은 함께 가평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인원이 많지 않아 한 차로 움직이게 됐죠. 남편과 동료가 앞좌석에 타고 임신한 저희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같이 가지 않았네요. 마침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오신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테니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도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어른들만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둘째가 태어나면 한동안은 꼼짝없이 육아에 매달려야 하니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상도 못한 불행이 저희를 덮쳐버렸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돌진해오는 트럭을 피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놀란 남편이 운전대를 꺾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거든요. 한데 비교적 경미하게 끝날 수 있던 사고에 인명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때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남편 옆에 앉은 동료가 안전벨트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 사고로 남친의 동료는 손써볼 도리도 없이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운전을 했던 남편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폐인이 되어갔네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큰 부상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남은 저희 세 사람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끊었던 공황장애 약을 다시 먹어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힘든 건 유가족이었겠죠. 갑자기 유복자를 낳게 된 미망이는 기절까지 하며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저와 남편은 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물벼락을 맞아야 했습니다. 동료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악을 쓰며 울음 섞인 분노를 토해내더군요. 생떼 같은 내 자식 잡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 젊은 애는 애비 없는 자식 낳은 청산 과부가 되게 생겼어. 내 손주가 지 애비 얼굴도 못 보게 생겼다고.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여길 와. 남편은 주먹으로 가슴팍을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 숙여 눈물만 흘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어요. 운전자가 자기 쪽으로 운전대를 꺾는 건 본능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료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지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안 그래도 원통한 내 자식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해방 놓지 말고 썩 나가라고. 어머니는 저희를 떠밀어 빈소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때 공허한 눈빛으로 초점 없이 저를 바라보던 미망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그만둬야 했고 종일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하며 차려둔 밥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먹는 게 없으니 화장실도 잘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도 밤에 잠들지 못해 밤새 뒤척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잠들면 계속 악몽을 꾸는지 헛소리만 하다 금방 깨어나곤 했죠. 그건 가뜩이나 소심한 남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고였네요. 그렇게 산송장이 되어가는 남편을 보다 못한 제가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동료와 함께한 추억이 많고 유가족도 살고 있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실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길준이가 날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혼자 가기 무서우니 같이 가자고 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길준 씨 따라가면 나랑 준이는 우리 뱃속 아기는 어쩔 건데.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지만 그런 당신을 보는 우리도 힘들어. 준이는 집에 오면 까치발로 걸어. 아픈 당시엔 간신히 잠들었다가 자기 발소리 때문에 깰까봐. 난 이미 결심했어. 집 내놓고 이사 갈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는 정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그곳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어 아들까지 전학시키며 다시 본가가 있는 대구로 내려왔죠. 남편의 직장 때문에 상금한 건데 계속 서울살이를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날이 쇠약해지는 남편을 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기도 했어요. 손을 놓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려면 집을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늘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가끔 신에게 아이도 맡길 수 있고 남편이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가까이에서 아들의 상태를 보며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젊은 아들이 비쩍비쩍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다 하루는 퇴근에 들어오는 제 귀에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무서웠거든요. 한데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그 옆에 앉은 어머님은 서럽게 오열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해 같아서 더는 못 보겠다. 멀쩡한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망가졌니? 그리고 너는 배가 남산만 해서 돈 버느라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뭔 못할 짓이야. 차라리 다 같이 죽어. 그때 침대 옆으로 쟁반에 담긴 밥과 반찬이 나뒹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어머님이 아들에게 밥 한 술이라도 먹여보려다 억장이 무너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다독이려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고부가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어야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어주기도 하고 몇 술이지만 밥도 먹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남편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잡는 것 같아 너무 반가웠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금요일 밤에 야근하고 들어온 저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야 아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나오며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준이야, 할머니 오셨니? 아니, 나 아빠가 볶음밥 해줬어. 엄청 맛있어. 엄마도 빨리 와서 먹어봐. 뭐, 아빠가? 아들의 말에 놀라서 주방을 바라보자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저를 보며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 모습은 사고가 있기 전 늘 남편이 보여주던 자상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가 밀려와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나 자신을 원망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네.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나 이제 다시 힘내볼게. 길준이도 내가 이렇게 살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등 떠밀려 다니던 병원에도 열심히 다니고 공황장 예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력서도 넣었네요. 그리고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던 귀여운 공주님이었죠. 한데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내려앉은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 우중을 알고 싶어 슬그머니 물었답니다. 당신 왜 그래? 왜? 애가 너무 못생겼어? 걱정하지 마. 준이도 처음에 얼마나 쪼글쪼글했는지 잊었어?
이제 며칠만 지나면 좀 사람다워질 거야. 그래, 그렇겠지. 고생 많았어, 당신. 무거운 몸으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새삼스럽게 뭘. 근데 나 이제 애 키우느라 돈 못 버는 거 알지? 이제 당신 차례야. 각오해. 저는 괜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얼굴에 그늘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입을 열더군요. 길준이 집사람은 벌써 아이를 낳았겠지. 혼자 몸으로 애를 어떻게 키울까? 낳았겠지. 아마 나보다 석 달은 먼저 낳았을 거야. 아들이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한동안 아무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착잡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가장의 책임을 느끼는지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갓난아기도 정성껏 돌봤죠. 그런 저희를 보며 양가 어른들도 한시름 놓으시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석 달 정도 지난 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둘째 200일이 지날 무렵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에 없이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새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여기며 저 나름대로 조심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혹시 전 직장처럼 남편이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둘째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해주더니 이내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넌지시 말을 꺼내봤네요. 너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망설여? 혹시 돈 필요한 거야? 아니야. 얘는 돈은 무슨. 그리고 그런 말이면 내가 뭘 그렇게 어려워해? 너랑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어서 말해봐. 나 사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정수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둘이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지나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된 거지. 우리 남편을 언제?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야. 월요일? 주말도 아니고 그날 우리 남편 출근했을 땐데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나? 혹시 말했는데 내가 까먹었을지도 몰라. 나이 먹어 둘째 낳았더니 깜빡깜빡하는 게 더 심해지더라고. 나 첫째 때랑은 너무 다른 거 있지? 근데 봤으면 아는 척을 하지. 왜 안 했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지. 아, 모르겠다. 말로는 못하겠고 전화 끊고 내가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네가 봐. 나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무 놀라지는 마라.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봤다가 놀라서 몇 번이고 그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고개 숙인 여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인 듯 두 사람은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한결같이 저만 사랑해주고 가족을 위해 산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그런 남자가 설마 딴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구나 얼마나 큰 산을 넘어 안정을 찾게 된 건지 잊었을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분명 회사에 간다며 멀쩡한 얼굴로 나갔거든요. 그런 남편이 혹시나 다른 짓을 했다고 말할까봐 겁이 난 거죠. 게다가 그쯤에 부쩍 짜증날 자주 내던 모습도 맘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남편이 별일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김장김치가 좀 과하게 익었다 싶었지만 평소 신김치도 잘 먹는 사람이라 그냥 내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인상을 구기며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화를 냈어요. 야,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신김치 버리기 아까우면 볶아놓던지. 넌 주부 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림을 대충대충 하냐? 너 애 둘 키우는 엄마야. 좀 열심히 할 수 없어? 자기야 왜 그래?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그럼 말을 해. 괜히 다른 걸로 트집 잡지 말고. 자기 말대로 나 애 둘 엄마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자기가 신김치도 잘 먹길래 나중에 볶으려고 했지. 알았어. 내일 볶아놓을 테니 오늘은 다른 거랑 먹어. 다른 거 뭐. 손 갈 곳이 있어야 밥을 먹지. 알았어, 미안해. 진이가 아직 낯을 가려서 마트에 못 가서 그래. 안고 나가기만 하면 우니까.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애를 못 보니까 울지 괜히 울겠어? 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래. 말이 나왔으니 아예 오늘 끝장을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끝장? 이거 받아. 내 건 다 썼으니까 네 거만 쓰면 돼.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설이잖아. 우리 헤어지자. 뭐? 자기 지금 농담해? 농담? 누가 이런 농담을 하냐? 너야말로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대충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 나 바람났어. 제발 이혼 좀 하자. 뭐, 바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가 어떻게 바람을 피워. 세상 남자들 다 그래도 자기는 그럴 사람 아니잖아. 야, 너 날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왜? 너 아니면 나 좋다는 여자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어? 근데 바람이라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대체 무슨 일이야?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나지. 너란 여자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게 몇 년이냐. 연애부터 결혼까지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내가 큰일을 겪다 보니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샌님처럼 마누라 하나 바라보고 살다 죽긴 아깝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도장 찍고 연락해. 그전에는 나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딜 가려 그래? 가긴 어딜 가겠냐. 나 기다리는 여자한테 가지. 요즘은 법으로도 간통을 안 막잖아. 그게 뭐겠어. 살다 틀어주면 다른 사람 좀 만나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떠난 버스에 대고 손수건 흔들지 말고 너도 빨리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러더니 미리 준비해둔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반찬 토정으로 시작해 이혼 서류를 던진 남편이 집을 나가기까지 불과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의 외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긴 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이종수 씨 퇴사하셨어요. 석 달 수습 기간도 못 채우고 지난달에 그만두셨는데요.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멍하니 벙벙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네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심장이 방망이질에 치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이혼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남편이 쓰던 서재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남편이 쓰던 노트북에도 별다른 게 없고 딱히 의심이 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건 안방에 있어야 할 저희의 예금 통장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 후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이 왜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이었죠. 그래서 무심코 통장을 펼쳐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지난달까지도 멀쩡하던 통장이 해지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둘째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이사가려고 알뜰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해지해 어딘가에 써버린 겁니다. 그제야 저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부정하던 의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더군요. 이 남자가 정말 바람이 나서 전부토로 다 여자 입에 넣어준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목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지된 통장을 손에 들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제가 기대고 하소연할 곳이라고는 시댁뿐이었죠. 저는 일단 시부모님에게 남편을 찾아 말려달라고 부탁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주저하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시부모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을 향해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에 계시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아니, 준이 어미가 왔구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버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세요?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기는. 원래 노인네가 귀가 어두워지면 자기 목소리도 안 들리니 말소리도 커지는 거야.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른 모양이구나. 근데 아버님, 혹시 준이 아빠 여기 안 왔어요? 뭐? 아니, 네 남편을 왜 여기서 찾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마침 우리가 나가려던 잠이어서 그래. 준염이야, 미안한데 다음에 다시 오련? 지금 잠옷바람이신데 외출을 하신다고요? 그래. 지금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어. 저는 계속 허둥대는 시아버님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안색이 안 좋기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단박에 알았습니다. 두 분이 뭔가를 숨기고 계시고 그게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물었네요. 어머니, 준이 아빠 여기 와 있죠? 어디 있어요? 아니, 회사에 가 있으래를 왜 여기서 찾니? 준이 아빠 회사 그만뒀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 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예금도
다 찾아서 써버렸더라고요. 바람이 났다는 둥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안 믿었는데 도대체 돈은 어디다 쓴 걸까요? 제발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들어보게. 숨기지만 마시고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숨기긴 뭘 숨긴다는 거야? 우리 지금 나가야 하니 별일 없으면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러면서 저를 얼른 밖으로 데려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누군가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니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아버님의 옆을 지나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열어젖혔죠. 그러자 얼굴이 퍼렇게 질린 남편이 변기를 부여잡고 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도 그만두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바람난 여자네 집이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에이씨, 왜 아침 대바람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너 때문에 짜증나서 술 좀 먹었어. 토하는 사람 처음 봐? 얼른 문 닫고 나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어쩐지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반쪽이 된 것 같은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 눈물을 보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울음을 삼켜가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도 이상하시고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그러자 참다 못했는지 어머님이 갑자기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멀쩡한 내 자식이 이런 꼴을 당하노. 아휴, 운전 한번 잘못해 다 죽어가더니 이제 마음 잡고 살아보겠다니까 암이라니. 에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 늙은 나나 잡아가시지. 왜 새파랗게 젊은 애를 데려간다고 이런다니. 어머님이 울며 내뱉는 말씀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아프게 깨달아야 했네요. 저는 변기를 부여잡고 있는 남편을 와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런 큰일을 왜 말 안 한 거야? 당신은 도대체 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말을 안 해?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거라고 했지. 당신은 나랑 애들 두고 아무 데도 못 가.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저승까지 쫓아가서 다음 생까지 따라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면 제발 이 생에서 행복하게 끝까지 같이 살아. 알겠어? 그러자 남편도 저를 끌어안으며 북받치는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감정을 추스른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을 잡고 취업했던 남편은 회사 건강검진에서 재검 소견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죽은 동료가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동료의 자식은 유복자로 만들고 자신만 잘 살려고 했던 것에 벌을 받은 거라고 여겼다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용서를 빌고 싶어 동료의 미망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이 양육비로 써달라며 돈을 건넸던 거죠. 저희 예금 통장에서 나간 돈이 그리로 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본 것도
그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동료의 부모님도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동료의 어머님은 끝까지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남편을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했네요. 제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수술을 받자고요. 들어보니 수술하고 항암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남편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발 치료받자. 부탁이야. 아주 절망적인 사람한테는 수술하자고도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 재준 씨가 당신을 데려간다고? 천만에. 그러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 이런 병에 걸린 건 계진 씨가 당신한테 기회를 준 거야. 가족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잘 모르겠어.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길준이가 날 괘씸하게 생각해서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더라. 나 때문에 한 집안이 박살났는데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남편은 계속 갈등하며 쉽게 입원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낯선 번호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상대는 뜻밖에도 죽은 동료의 아내였어요. 여자는 제게 덤덤한 말투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여자가 말해준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데 약속 장소에 나온 건 여자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하던 동료의 어머님이 함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얼어붙은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울기만 하시더니 힘겹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네 소식은 들었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그러더구만. 그날 사고는 자네 탓이 아니라고 그냥 운이 나빴던 것뿐이라고 말이야. 사실 나도 알고는 있었어. 경찰이 그랬거든. 자네가 그러지 않았다면 트럭이랑 정면 충돌해서 거기 있는 사람 모두 죽었을 거라고. 근데 그래도 이 늙은이가 누구든 원망하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랬네. 정말 미안해. 그렇다고 이 사람아, 치료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자네만 바라보는 자식이 둘이나 있다면서. 그리고 부모님은 어쩔 건가? 나처럼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더 만들지 말고 오히려 입원해서 치료받어. 그래서 우리 길준이가 못 산 세월 자네는 잘 살아달란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못한 말 이제야 함세. 내 며느리랑 우리 손주 살려줘서 고마워. 자네 덕분에 그래도 그 어린 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고맙네, 고마워. 그러니 꼭 살아줘. 이 늙은이 부탁 꼭 들어주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말씀이 끝나자 그 며느리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치료를 받을 테니 그 돈은 아이를 위해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원해 수술과 항암으로 이어지는 치료를 잘 견뎌주었어요. 그리고 식이와 운동을 병행하며 열심히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있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2년여가 더 남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별탈 없이 유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험난한 역경을 오직 사랑만으로 견디며 버텨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이 별거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사랑이 별거고 사랑이 밥도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 남편이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다졌겠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위해 밥을 먹고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며 긴 시간을 버텨주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며 오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내 두루 평화와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